안녕하세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세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 바이 객체와 데이트 타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바이 객체는 데이터 프레임 행을 버킷으로 그룹화하는 저장소 컨테이너입니다. 이 객체는 컬렉션의 각 독립 그룹을 집계하고 분석하는 메서드 집합을 제공합니다. 이 객체를 활용해서 각 그룹의 특정 인덱스 위치에서 행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 객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먼저 푸드 데이터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를 할당을 해주고 슈퍼마켓이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을 푸드 데이터를 데이터로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입 여을은 각 항목에 속한 그룹을 나타내고 슈퍼마켓 데이터셋에는 프루트랑 베지터블의 두 가지 항목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 그룹은 그룹 외에도 버킷, 클러스터 같은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행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룹 바이 객체는 열이 공유하는 값을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 행을 버킷으로 구성합니다. 과일의 평균 가격과 야채의 평균 가격을 구할게요. 그룹 바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판다스가 그룹을 생성할 때 사용할 값이 있는 열을 인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반환합니다. 슈퍼마켓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룹 바이 메서드를 타입 열을 기반으로 타입 열을 인수로 해서 전달을 해주면 이 그룹스라는 그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는 새로운 객체가 되어서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그룹이라는 메서드는 그룹 이름을 받아서 해당 행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객체에서 get 그룹이라는 메서드를 fruit이라는 그룹의 이름만 출력을 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타입이 fruit인 아이들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지타블만 출력을 해볼게 라고 하면 타입이 베지타블인 아이들만 출력이 됩니다. 그룹 바이 객체는 집계 연산을 탁월하게 수행합니다. 그룹에 대해서 민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각 그룹 내의 항목의 평균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객체에 대해서 민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프루트에 대한 평균 가격이랑 베지타블에 대한 평균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직접 가져와서 그룹 바이 객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fortune1000이라는 이 파일을 사용할 거고, 이거는 이제 2018년 포춘의 1000대 기업 모음입니다. 각 행은 기업 이름, 매출, 이익, 그리고 직원 수, 부문, 산업을 나타냅니다. fortune이라는 매개 변수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할당을 해줬고요. 이 하나의 부문에는 많은 기업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이랑 아마존.com은 모두 테크놀로지 부문에 속하고, 그 산업은 요 인더스트리는 부문의 하위 범주여서 피필레니스 이거랑 페트롤리움 리파이닝 산업은 에너지 부분에 속합니다. 섹터 열에는 21개의 구형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섹터 열이 리테일링이라는 값을 가진 모든 기업을 추출했어요. 그 값을 in 리테일링이라고 적어주고 리테일 컴퍼니즈라는 변수에 섹터 값이 리테일링 모든 기업을 추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섹터가 리테일링인 모든 기업이 추출이 됩니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 하위 집합에서 레비뉴열을 추출할 수 있어요. 이 리테일 컴퍼니즈의 레비뉴만 추출을 할게 라고 하면 이 값이 시리즈로 변환이 되어서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비뉴 열에서 민 메서드를 호출하면 평균 매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1,874.71428525 값이 평균 매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든 부문에 적용을 할 거예요. 원래는 뭐 코드를 많이 작성하거나 포문을 돌리거나 하면 되는데 그룹 바이 객체를 사용하면 좀 더 간결한 코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fortune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섹터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진행을 해주고 그룹 바이 객체를 len이라는 내장 함수에 전달을 해서 그룹 개수를 세면 21개의 구효값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nUnique라는 고유값의 개수랑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룹 바이 객체의 사이즈 메서드는 그룹과 행 개수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리스트로 구성된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섹터스라는 위에서 만든 이 그룹 바이를 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이즈를 반환을 하면 각 섹터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춘의 행을 그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과의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1개의 부문을 각 부문에 속한 풀춘의 행 컬렉션에 있는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그룹과의 객체를 시각화할 것입니다. 그룹 속성은 그룹과 행의 관계를 나타낸 딕셔너리를 저장합니다. 키는 부문의 이름이고 값은 풀춘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 인덱스 위치를 저장하는 인덱스 객체입니다. 섹터의 그룹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 것 중에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그룹에 있는 첫 번째 인덱스 위치 26을 추출해서 판다스가 올바른 부문 그룹을 구성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락 함수를 사용해서 26번째를 섹터 기준으로 추출을 할게 라고 하면 에어로스페이스랑 디펜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판다스가 올바른 부문 그룹을 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각 부문에서 매출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으려면 그룹 바이 객체의 퍼스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퍼스트 메서드는 폴춘의 각 부문에 나열될 첫 번째 행을 추출을 하고 그 폴춘 데이터 프레임은 매출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각 부문에서 가장 먼저 뽑힌 기업이 해당 부문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기업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섹터스의 퍼스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매출 기준으로 각 부문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라스트로 매출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라스트로 하면 됩니다. 퍼스트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룹 바이 객체는 각 부문 그룹의 행의 인덱스 위치를 할당합니다. 인덱스 위치는 그룹 간에 독립적이고 NTH 메서드는 그룹 안에서 주어진 인덱스 위치로부터 행을 추출합니다. NTH에 0을 전달하면 이 섹터스라는 그룹 안에 주어진 인덱스 위치로부터 행을 추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이 되면 각 부문에서 매출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한 21개의 기업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0이면 1위를 차지한 거고 3이면 4위를 차지한 거고 인덱스 번호니까 플러스 1 해서 실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어페럴 부문의 4위 기업은 랄프 로란입니다. 폴춘의 어페럴 행을 필터링해서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 폴춘이란 데이터 프레임에 섹터가 어페럴인 거를 위에서부터 5개 뽑아보면 4위가 랄프 로란으로 올바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 메서드는 각 그룹에서 처음 몇 행을 추출을 하는데 그룹 바이에서의 헤드 메서드랑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메서드는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스라는 그룹 바이 객체에서 헤드를 2개로 추출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21개의 고유한 부문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 대해서 행을 2개씩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42개의 행이 있거든요. 이렇게 42개의 행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테일을 하면 D를 기준으로 3개를 했으니까 63개의 행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get 그룹 메서드를 사용하면 주어진 그룹의 모든 행을 추출할 수 있고 이 메서드는 행을 포함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get 그룹이라는 메서드를 쓰고 에너지라는 그룹에 대한 모든 행을 추출을 할 건데 앞에서부터 5개만 추출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계 연산입니다. 그룹 바이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여 모든 중첩 그룹에 집계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다스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숫자열에 연산을 적용을 하고 썸 메서드로 폴춘 데이터 프레임의 3개의 숫자열에 대한 부문별 합계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섹터스의 썸을 적용을 하고 10개를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서메이징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판다스는 에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기업의 매출 합계를 383835달러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겟 그룹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중첩된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데이터 프레임 검색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레비뉴열에 대해 썸 메서드를 호출해서 합계를 출력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룹 바이 객체의 메서드가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동일한 거를 좀 더 복잡하게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 먼저 겟 그룹으로 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를 출력을 했고 이거에 대해 락으로 레비뉴율만 뽑아냈고 그거에 썸을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383835달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 겟그룹의 락에 썸까지 해야 되는 이 복잡한 작업을 썸 메서드를 한 번만 호출하는 걸로 그룹 바이 객체의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 계산 논리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의 코드로 모든 열 그룹에 대해 집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 메서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그룹 바이 객체 옆에 대괄호를 붙여서 열 이름을 넣으면 하나의 풀춘 열을 대상으로 레비뉴열을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객체가 내부적으로 저장한 시리즈 그룹 바이 객체로 반환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그룹 바이 객체는 이제 풀춘의 개별 열에 대해서 집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집계 작업을 수행했을 때 판다스는 부문별로 결과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섹터의 레비뉴에 대해서 썸이라는 집계 연산을 적용을 하면 각 부문별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로이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평균 직원 수를 이렇게 민으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고 맥스나 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AGG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는 디서너리를 인수로 받아서 여러 집계 연산을 서로 다른 열에 적용을 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각 키 밸류 쌍에서 키는 데이터 프레임 열을 나타내고 밸류는 열에 적용할 집계 연산을 지정합니다. 어그리게이션스라는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주고 섹터스의 AGG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그리게이션스를 인수로 전달을 해줄게요. 그러고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레비뉴는 민 연산을 적용하고 프로핏은 맥스, 인플루이스는 민 평균 연산을 적용을 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정의 연산인데요. 그룹 바이 객체의 각 중첩 그룹에 사용자 정의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폴춘이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각 부문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을 찾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n_largest 메서드가 기억나시나요? 이 메서드는 주어진 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열을 추출합니다. n_largest하고 n이라는 매개 변수에 5를 전달을 하면 가장 큰 값을 가진 5개의 행을 찾는 겁니다. 그 행의 기준은 프로핏으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핏을 기준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진 5개의 행이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의 각 중첩 데이터 프레임에서 n_largest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으면 부문별 최대 매출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룹 바이 객체에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어플라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플라이 메서드는 함수를 인수로 전달받아서 그룹 바이 객체의 각 그룹에 대해 함수를 한 번씩 호출한 뒤 함수의 반환값을 수집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할당합니다. get largest row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얘는 그룹 바이 객체가 어플라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전달해 준 거예요. 즉, 데이터 프레임에 n_largest를 적용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플라이 메서드를 통해서 그룹 바이 객체에다가 적용을 해줄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장 큰 첫 번째 행만 부문별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연산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다중열 기반의 그룹화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 열에 대한 값으로 그룹 바이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열 값의 조합으로 그룹을 나타내야 할 때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섹터 인더스트리라는 변수에 폴춘을 섹터랑 인더스트리라는
두 개의 문자열 리스트를 그룹 바이 메서드에 전달을 해서 이 섹터 인더스트리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룹 바이 객체의 사이즈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섹터의 인더스트리가 다음과 같은 멀티 인덱스 시리즈를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섹터랑 인더스트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get 그룹 메서드는 값이 담긴 튜플을 받아서 그룹 바이 컬렉션에서 중첩된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합니다. 지금 get 그룹이라는 메서드를 섹터 인더스트리에 전달을 해주면 지금 비즈니스 서비스랑 에듀케이션을 튜플로 전달을 해줬거든요. 이 말은 즉 섹터가 비즈니스 서비스고 인더스트리가 에듀케이션인 행을 추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섹터가 비즈니스 서비스고 인더스트리가 에듀케이션인 데이터 프레임이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모든 집계 결과를 멀티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섹터랑 인더스트리를 서메이징이라는 집계 연산에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멀티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문별로 그룹화한 다음에 산업별로 그룹화한 행을 대상으로 폴춘의 숫자열의 합계를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사용해서 집계할 특정 폴춘 열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레비뉴스 열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 매출을 계산을 하는 코드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룹 바이는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복잡하게 진행해야 할 것을 단순하게 코드를 간략화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트 타임인데 날짜 및 시간 다루기라는 그 소제목을 썼고요. 데이트 타임은 말 그대로 날짜랑 시간에 저장한 데이터 유형이에요. 특정 날짜, 특정 시간, 혹은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랑 시간은 시간 경과에 따른 경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셋의 시간 정보는 데이터의 경향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파이썬에 데이트 타임과 판다스의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먼저 날짜랑 시간을 처리하려면 그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에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을 가져올 건데 일반적으로 DT라고 가져옵니다. 이 데이트 모듈은 하나의 날짜를 모델링 하는데 데이트 클래스의 생성자는 년, 월, 일의 순서대로 year, month, day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매개 변수에는 정수 인수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일인 1999년 5월 25일을 데이트 클래스의 생성자로 넣어주면 birthday는 다음과 같이 datetime.date라는 그 타임스탬프 객체로 변환이 되어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각각 출력을 해보면 birthday.year, birthday.month, birthday.day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각각 1999, 5, 2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객체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생성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month를 10으로 바꿀게 라고 하면 변경이 안 돼요.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클래스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모델링합니다. 타임 생성자의 처음 세 매개 변수는 순서대로 hour, minute, second이고 마찬가지로 정수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얘도 불변 객체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 43분 25초를 한다고 치면 다음과 같이 데이트 타임으로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도 매개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6, 43, 2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매개 변수의 기본 인수는 모두 0이기 때문에 인수 없이 타임 객체를 인스턴스화하면 0시 0분 0초, 즉 자정을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이 타임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hour랑 second만 적용을 하고 minute은 적용 안 하면 minute은 0으로 자동으로 기본 인수인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타임 생성자는 24시간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후 7시를 표현을 할 거면 19라고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트 타임 객체는 날짜랑 시간을 모두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년, 월, 일, 시, 분, 초를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년, 월, 일, 시, 분, 초를 갖는 데이트 타임 객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매개 변수는 필수고 시간과 관련된 속성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입력을 안 하면 타임 객체와 동일하게 기본값인 0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0으로 지정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타임 델타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차를 모델링합니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는 weeks, days, hours가 있는데 모든 매개 변수는 이제 기본값이 0인 선택사항의 매개 변수이고 이 생성자는 시간의 길이를 합해서 총 시간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타임 델타 객체를 만들었다고 치면 얘는 이제 days는 62, seconds는 14,292인 것을 총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주 6일이었으니까 62일인 거고 3시간 58분 12초였으니까 14,292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다스의 타임 스탬프인데 이 파이썬의 데이트 타임 모듈이 날짜 시간을 다루려면 많은 수의 모듈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클래스도 많고 시간대 로직을 위한 어려운 객체 API를 알아야 된다는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판다스가 도입한 객체가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는 판다스의 최상위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트 타임 생성자랑 매개 변수가 동일합니다. 날짜랑 관련된 건 년, 월, 일이고 이건 필수이고 시간과 관련된 거는 시분초이고 선택사항이고 기본값이 0인 겁니다. 다음과 같이 pd.timestamp로 해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어요. 판다스는 두 객체가 동일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타임스탬프를 데이트 타임과 같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정의한 경우랑 데이트 타임으로 정의한 경우에 동일한 정보이니? 라고 하면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미닛이 다를 경우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탬프 생성자는 매우 유연해서 다양한 입력을 허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슬래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PM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얘네를 다 동일한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탬프 생성자는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 객체도 허용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중 타임 스탬프를 저장하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인데요. 판다스는 인덱스 객체를 사용해서 문자열 레이블 컬렉션을 저장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리즈가 있다고 할 때 인덱스를 ABC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ABC가 문자열 레이블 컬렉션을 받아서 ABC가 인덱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 여기가 출력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데이트 왜 연결이 안 되지? 네. 판다스. 잠시만요. 그룹 파일 얘를 넣고 여기죠. 네, 다음과 같은 시리즈가 있을 때 ABC라는 문자열 레이블 컬렉션을 인덱스 객체에 전달을 하면 인덱스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타임 스탬프 객체를 인덱스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리즈 생성자의 인덱스 매개 변수에 타임 스탬프 리스트를 전달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임 스탬프가 인덱스로 전달이 되어서 인덱스를 출력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타임 스탬프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덱스 매개 변수에 파이썬의 데이트 타임 객체 리스트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트 타임 자체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객체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인덱스에 전달을 해주면 데이트 타임을 잠시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데이트 타임을 객체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지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트 타임 인덱스 자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의 데이터 매개 변수는 모든 반복 가능한 날짜 컬렉션을 인수로 허용합니다. 판다스는 인수로 전달받은 모든 값을 타임 스탬프로 변환하고 인덱스에 저장합니다. 문자열을 스트링 데이트라는 변수에 넣어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에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판다스가 파이썬이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객체 형태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드 데이트처럼 혼합한 데이터 유형을 인수로 전달을 하더라도 판다스의 이 특별한 성질로 인해서 데이트 타임 스탬프로 변환이 해서 인덱스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방식이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보단 타임 스탬프를 많이 쓴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로 S라는 시리즈를 선언을 하고 이 S라는 시리즈에 이 DT 인덱스라는 위에서 선언한 이 믹스드 데이트로 만든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덱스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솔트 인덱스를 사용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렬할 때 날짜랑 시간이 있을 때 모두 고려를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M이 PM보다 빠르니까 모닝의 날짜 시간이 이브닝의 날짜 시간보다 빠르다고 계산을 해줍니다. 이 불구문에 대해서 true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 또는 인덱스 값을 날짜 시간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디즈니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 이거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약 60년치 주가 모음입니다. 각 행은 날짜, 주식 최고가, 최저가, 시가, 종가를 나타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원래 다 출력해놨었는데 왜 밑에 쪽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하고 네. 이 행들은 날짜, 주식 최고가, 최저가, 시가, 종가를 나타내고요. 이 readCSV 함수가 이 숫자가 아닌 열의 모든 값을 문자열로 가져오는 것을 dtypes로 데이터 타입스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펄스 데이트 매개 변수로 데이터 열의 오브젝트를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펄스 데이트라는 매개 변수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함수가 toDateTime이라는 판다스의 변환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반복 가능한 객체를 받아서 해당 값을 데이터 타임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타임 인덱스의 값을 담아서 반환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스트링 데이트가 있다고 하면 toDateTime 변환 함수를 사용을 하면 DT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데이트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죠. 해당 내용을 덮어쓰기 하고 타입을 보면 데이트 타임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트 타임
프로퍼티스 객체인데요. 날짜 시간 시리즈는 데이트 타임 프로퍼티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속성인 DT를 가집니다. 이 DT를 데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데이트 타임 프로퍼티스 객체에 접근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속성에 접근을 하고 메서드를 호출해서 열의 데이트 타임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의 DT 속성은 문자열의 str 속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데이트 속성이 있을 때 데이 속성으로 각 날짜에서 일을 가져오고 원스로 열을, 이어로 연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y of week라는 속성을 쓸 수 있는데 이 속성은 날짜의 요일에 대한 숫자를 담은 시리즈를 반환을 해줍니다. 0은 월요일이고 6은 일요일을 나타냅니다. 숫자 대신 요일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으면 DT 객체에서 데이트 타임, 데이트 네임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 DT의 데이 네임, 이거 잘못 썼어요. 데이 네임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네, 데이 네임을 호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일의 이름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DT 속성 및 메서드를 다음 판다스 기능이랑 연결해서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주식의 요일별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할게요. dt.daytime 메서드에서 반환된 시리즈를 디즈니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한 뒤 day of week라는 새로운 열 기반으로 행을 그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객체 민 메서드를 호출해서 각 그룹에 대한 값의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day of week라는 새로운 열을 디즈니의 데이트 열 기준으로 DT 데이 네임으로 반환된 이 시리즈를 디즈니의 데이 오브 위크라는 새로운 열에 담았고 그룹을 데이 오브 위크로 그룹 바이한 디즈니라는 데이터셋으로 만든 다음에 이 그룹 바이된 그룹에 대해서 요일별 평균 주식 실적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month name이라는 메서드는 월 이름이 포함된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day name이랑 비슷하죠. DT 객체의 일부 속성은 불리언을 반환합니다. 각 분기가 시작될 때 디즈니의 주식 가격을 살펴볼게요. is quarter start 속성은 행의 날짜가 분기의 시작 날짜인 이 날짜들과 같으면 true인 불리언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이게 지금 각 데이트에 대해서 true, false를 반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분기 시작일에 해당하는 디즈니 행을 추출을 해볼게요. is quarter start가 true인 아이들에 대해서만 추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작 날짜가 각각 10월 1일, 4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분기 시작일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is quarter end 속성을 사용해서 반대로 is quarter end 속성을 사용하면 분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9월 30일 등의 날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s month start 속성은 월의 시작일 확인을 하는 속성이고 is month end 속성은 월의 끝인지 확인을 해주고 year start 속성은 연도의 첫날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런 날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은 신정의 문을 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year end 속성은 연도의 마지막 날인지 확인을 하는 속성입니다. 데이트 오프셋 객체를 사용하면 일관된 시간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보시면 years가 3, months가 4, days가 5인 그런 데이트 오프셋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디즈니의 데이트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얘네를 덧셈 뺄셈을 해볼게요. 먼저 덧셈을 진행을 해보면 데이스에 대해서 덧셈을 진행을 했더니 1월 2일이 1월 7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행들도 동일한 연산이 적용이 되었죠. 빼기 기호를 쓰면 뺄셈 연산을 하면 1월 2일이 12월 30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행들도 동일한 연산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덧셈, 뺄셈 연산은 각 날짜에 일관된 시간을 더하거나 빼주고요. 타임프 스탬프 객체는
타임스탬프 객체는 날짜랑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시간을 저장합니다. 데이트 오프셋 생성자에 시간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데이트의 각 날짜 시간에 일관된 시간을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트에 데이즈는 10, hours는 6을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하면 시간이 저장이 된 이런 타임스탬프 객체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시간을 뺀다면 이렇게 hours랑 minutes를 설정을 해서 빼기 연산을 진행을 해줬어요. 그럼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 오프셋 객체는 각 날짜에 일정한 시간을 더하거나 뺄 때 유용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정해진 값으로 계산하는 것보단 동적으로 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다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프셋 객체를 사용해서 시간 기반의 계산을 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객체의 한 예로 month end가 있습니다. 이 객체는 날짜를 다음 달 말일로 올려요. 이렇게 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하기를 사용해서 다음 달의 말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빼기를 사용해서 이전 달의 말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6월 26일이 6월 30일이 됐고 5월 31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 begin offset은 5월의 첫 번째 날짜를 올려서 7월 1일이 되고 6월 1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랑 관련된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오프셋 그룹도 있습니다. 이름은 B로 시작해요. 대문자 B. 그래서 B month end offset은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로 올립니다. 영업일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의 일주일에 5일만 해당하는 요일을 말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May date라는 변수에 대해서 end of May를 확인을 하면 요런 날짜가 나오는데 얘네가 사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이거에 month end offset을 사용을 하면 31일인 31일? 네,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로 올려지는 걸 볼 수 있고 B month end offset을 사용을 하면 29일은 이제 금요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5월 29일, 30일은 6월 30일로 다음 달의 마지막 영업일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어요. 타임 델타 객체는 타임 델타라는 그 아이가 두 시간의 차이를 모델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판다스는 자체 타임 델타 객체를 사용해서 시간차를 모델링합니다. 이 소문자 T로 시작하면 파이썬에 내장된 거고 대문자 T로 시작하면 판다스에 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델타 생성자는 대문자 타임 델타 생성자는 판다스의 최상위 수준에서 사용 가능하고 시간 단위에 대한 키워드 매개 변수를 허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타임 델타가 있다고 정의를 해볼게요. toTime 델타 함수는 인수를 타임 델타 객체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3 hours, 5 minutes, 12 seconds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를 전달하면 알아서 타임 델타 객체로 변환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닛 매개 변수는 숫자가 나타내는 시간 단위를 정의를 해서 5를 hour라고 했을 때 hours 부분에 5를 전달해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처럼 이런 반복 가능한 객체를 전달을 해주면 데이에 대해서 각각 전달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임 델타 객체는 처음부터 생성되는 경우보다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타임 스탬프에서 다른 타임 스탬프를 빼면 자동으로 타임 델타가 반환이 됩니다. 판다스의 타임 스탬프를 각각 빼줄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결과가 타임 델타인 257days가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delivery.csv를 다시 업로드를 해주고 네,
이 파일은 가상 기업의 제품 배송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이고요. 각 행은 주문 날짜랑 배송 날짜를 나타냅니다. 두 열의 값을 날짜, 시간으로 변환을 할게요. read CSV의 pass dat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to date time 함수를 older date 열에 대해 한번 쓰고 또 delivery date 열에 대해 한번 또 호출을 해서 기존 데이터 프레임을 덮어 쓸게요. 아니면 포문을 사용해서 열 이름을 순회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더 확장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딜리버리의 열을 동적으로 참조하면서 toDateTime을 사용해서 타임스탬프로 구성된 DateTime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기존 열을 덮어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새로운 열의 형식을 보면 문자 열이 날짜, 시간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이런 식이었어요. 각 배송 기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딜리버리 데이트 열에서 올더 데이트 열을 빼기만 하면 배송 기간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판더스는 타임 델타 시리즈를 반환을 하고 이 시리즈를 딜리버리스 데이터 프레임의 끝에다가 덧붙여 볼게요. 듀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열을 만들고 딜리버리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시간차가 저장된 새로운 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타임 스탬프 열과 하나의 타임 델타 열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그쵸? 타임 스탬프 객체에서 타임 델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데이트에서 각 행의 기간을 빼주면 올더 데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행의 기간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sort values 메서드는 타임 델타 시리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듀레이션 열을 가장 짧은 배송 기간부터 가장 긴 배송 기간 순서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 델타 시리즈에서 맥스, 민, 그리고 민과 같은 수학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하는데 1년 이상 걸린 택배를 찾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 해볼게요. 이렇게 days가 365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출력을 할게 라고 하는 거고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true, false인 부울 형태로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대괄호 형식으로 해서 딜리버리스 데이터 프레임에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1년 이상 걸린 택배들만 필터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시간을 필요한 만큼 세분화할 수 있고 심표 단위로 시간 단위를 이렇게 2000days, 8 hours, 4 minutes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